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군사력의 척도. 2. 최첨단 엔진 메이드 인 코리아. 3. 동해의 무서운 공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군함은 한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 건조에 있어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전 세계에서 딱 하나, 함정 건조에 있어 이례적일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죽하면 한 국가의 기함을 대신 건조해 주기까지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함정 건조에서조차 세계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중국이 남중 국해에서 설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남사군도를 두고 오랜 시간명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가장 바라는 함정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아예 한국의 대우조선해 항에서 건조한 호위함을 해군의 기함으로 세워버렸는데요. 다름 아닌 푸미폰 아드냐대급 호위함입니다. 푸미폰 아드냐대함은 전장 122.5m, 전폭 14.4m, 만재 배수량은 3,700톤으로 절대 큰 크기는 아니지만 태국 해군이 보유한 해상 전력 중 가장 비싼 군함이자 무늬만 항공모함인 차크리 나르에벳을 제외하면 가장 거대한 함정입니다. 게다가 크기는 장마도 화력은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무장으로는 오토멜라라 76mm 슈퍼 레피드 함포 일문과 MK41VLS8셀, MK141 이면장 하푼 경사 발사대 2기, RGM AGM 84리터 하푼 미사일을 총 8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72 시오프까지 일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태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름을 탄 기함이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는 화력입니다. 실제로 푸미폰 아둔야탑은 동남아시아 소속 국가들 다른 어떤 함정과 비교해도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푸미폰 아둔야대탐을 어떻게든 자국에서 건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태국에서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영국 등 수많은 나라의 함정을 수출해왔습니다. 특히 타이드 스프링함은 영국 해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조선소가 아닌 외국의 조선소에 수주한 군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화제를 몰았습니다. 타이드 스프링함은 지난 2012년 영국이 추진한 8억 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 프로젝트 마스 4척 중 1호함인데요. 전장 200m, 전폭 28.6m, 전고 10m의 배수량은 39,000톤이 넘는 초대형 군수지원함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7km의 항속 거리는 무려 33,700km에 달하는데요. 이 엄청난 크기에 기반해 CH-47 신우크까지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과 극지방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국을 대표하는 군수지원함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전투함과 군시지원함을 가리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당시 우리에게 버젓한 군함 하나 없을 때 순양과 전함을 건조했던 나라들이 현재에 이르러 오히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남다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미 해군이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을 주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몇 없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에 대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저항이 없어서 한번 발생한 전류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히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DC 모터는 발전기에서 점막을 몰리는 데 필요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 계작건선이라 하는 별도의 건선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초전도체를 사용한 PM 모터는 DC 모터와 달리 자기장 생성을 위한 계작건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발전소에서 보내는 몇만 볼트의 전기를 승합변전소, 송전선로, 감압변전소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곧바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덕분에 PM 모터는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유도 모터보다 높은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음에서 초전도체를 이용한 PM 모터는 함정을 포함한 모든 해양 선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복합 추진체계, 즉 하이브리드 엔진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수함이 발달한 현대 해상전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은 가히 함정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트급과 우리 해군의 FFG 대구급 호위함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 3,600톤, KNK 45 5인치 함포, KVS 16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대급 호위함인데요. 하지만 역시 대구급 호위함의 가장 큰 특징은 쿼드로그 추진체계입니다. 쿼드로그 추진체계는 디젤 엔진 및 추진축과 바로 이어지지 않고 발전기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덕에 저속 항해 중에는 디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추진력을 얻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에 의한 기계 구동 추진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급 호위함은 실제 운행 중에도 엔진 소리 없이 파도 소리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항해가 가능한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이 각광받는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저소음 때문입니다. 현대 해전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단연 잠수함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해상 길목에 매복해 있거나 응리 접근하는 잠수함이야말로 현대 함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엔진 특유의 작은 소음은 적 잠수함의 소나로부터 탐지당할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진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건 쉽게 말해 연비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군함은 작전 지속성과 작전 반경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똑같이 한번 보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적은 연료와 더 많은 추가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복합 추진체계에서 대한민국의 함정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통합 전기 추진체계 IPS입니다. IPS는 함정 운용과 추진에 요구되는 전력을 통합해 여러 대의 발전기에서 분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면비계에서는 물론 향후 추가로 탑재될 미래 무기체계의 엄청난 요구 전력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추진체계가 결정되면서 KDDX 구축함에 장착된 엔진과 발전기는 LM2500 플러스 G4 가스터빈 엔진 2기와 20V 4000M53B 디젤 발전기 3기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2기의 엔진과 3기의 발전기가 뿜어내는 KDDX의 힘은 무려 94,000마력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의 IPS 추진체계가 최종 결정된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미 독자 개발한 6MW급 PM 모터를 20MW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20MW급이면 KDDX 구축함에 탑재될 디젤 발전기 2기보다 무려 7배가량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PM 모터는 차세대 군함뿐만 아니라 차세대 잠수함에서도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한데요. 가뜩이나 동급 잠수함 중 가장 조용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 고출력 PM 모터가 장착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함정이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민간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조차 조선업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요. KF-21C제기가 연속된 시험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성능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곧 복잡한 기체인 4호기의 시험 비행도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영국의 국방 전문 매체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협력해야 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계산한 예산보다 템페스트 개발 비용이 더 비쌀 거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 비용이 전투기 가격을 올려 차후 수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 공개된 KF-21 네이비와 중앙모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할 차세대 무기체계들을 차례차례 소개한 후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와 달리 진정한 무기 독자 개발 강대국으로 등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모든 무기체계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국가 그룹에 한국이 속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글로벌 수출 활로를 넓혀 나가고 있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방 전문 매체의 말대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을 파악한 영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개국 기업이 합작법인인
JV를 만들어 영국에 본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가 영국에 본사를 두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영국의 법인세율이 낮아 전투기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본사 기능을 가진 영국이 개발의 중심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본 주도 개발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밝혔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앞으로 협력을 외치며 뒤로는 각국의 주권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영국의 일방적인 행보와 한국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6세대 F3 전투기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공동 개발작이며 한국의 KF-21이 실용화된다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일 뿐이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국이 튀어나와 자신들의 밥그릇을 가져가려는 걸로 비친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KF-21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전문 조종사 양성기관의 영국 조종사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구현한 KF-21 전투기의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에 탑승해보기도 했으며 KF-21의 시험 비행을 참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해서 한국의 항공 기술력 수준은 국제적으로 봐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국가 5위를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작년 한 해 한국의 방산 수출이 9위로 급성장하여 중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방산 수출 성장은 부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력은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에 중국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방산 시장에서의 아시아 1위 타이틀을 한국에 뺏길 판입니다. 특히나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32개국 중 종합 6위로 아시아 지역에선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자칭 아시아의 중심이라 말하는 중국이 세계 모든 지표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산업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으로 성장한다면 한국이 모든 지표에서 아시아 최고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선 우리 KF-21 보람의 개발 성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6세대가 개발되는 상황에 무슨 4.5세대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6세대 전투기는 아직 컨셉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유인 전투기로서는 5세대가 마지막이며 6세대는 현재로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영국과 생뚱맞은 일본의 연합인 템페스트도 개발비 책정만 해도 몇십 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컨셉 또한 불분명한 공상과 컨셉의 전투기로 현재까지는 이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성능 전투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천후 경공격기인 FAU-10으로 모이고 있는 만큼 KF-21 보람의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으며 KF-21의 가격만 800억으로 책정할 시 대한민국 노후 전투기 교체분만 120대에서 200대로 예측되는 만큼 사실상 10조에서 최대 20조에 달하는 수주 잔액을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회사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도 남는 수치입니다. 항공기는 한번 개발이 되면 아주 오랜 기간 실비행을 하면서도 개량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실전 배치하게 그 긴 기간 동안 시대에 맞게 성능을 높이게 되죠. F-35도 현재 잦은 결함으로 개량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잉의 737과 에어버스 A320 기종은 세대를 넘나들었죠. 그래서 현재의 5세대 전투기는 현재로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이며 6세대 등장까지 향후 30년가량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세대 Z 전투기의 정확한 특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은 F-22와 F-35를 생산한 록히드 마틴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기동성 기체, 저피탄 지역 레이더, 항공전자 기술, 통합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전방향 스텔스 성능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술은 향후 블록 단계를 거쳐 우리 KF-21 보람에 탑재될 예정이고 특히 아시즈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시즈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기체 외형의 변화를 주어 전방에서 들어오는 레이더파를 일정한 각도로 반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듯이 높은 아시즈를 만드는
각진 외형을 없애기 위해 모든 폭탄은 내부로 들어가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전투기에는 공통 프로세서를 사용해 모든 센서를 직접 제어하고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단위 전투기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간 정보 교환, 심지어는 네트워크 체계로 전 세계의 정보가 연결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능 향상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5세대 전투기의 항공전자 및 소프트웨어를 4세대 전투기에 추가하는 경우 동상 4.5세대라 부르며, 그렇게 개조된 전투기는 거의 5세대 전투기의 반값에 5세대 전투기의 90%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KF-21 보라매가 이 같은 경우의 셈이죠. 사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본다면 KF-X 전투기 개발 사업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해결해줄 최고의 선택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무기체계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는 절대로 부정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4.5세대인 보라매가 점진적 진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항공기 개발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언덕 위 자주포가 고각으로 주포를 들어올린 채 불을 뿜습니다. 자주포와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유히 지나가는 러시아의 전차. 그런데 그 위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천천히 낙하하더니 전차 바로 위에서 갑자기 불기둥을 토해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독일의 자주포가 대전차 상부 공격탄 스마트 155로 전차를 잡아낸 활약을 선보인 장면입니다. 경이로운 명중률과 주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형 대전차탄은 독일 기갑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노르웨이는 이번에야말로 독일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게 되었다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스마트 155보다 더 강한 대전차탄을 자주포도 아니고 K2 전차에 달아쓰고 있었습니다. 국사형 포탄을 전차로 쓴다는 한국의 듣도 보도 못한 발상에 노르웨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다시 한국을 수주전에서 탈락시킬 명분을 잃어버려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독일이 스마트 155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2조 6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실한 승기를 취기 위함으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노르웨이군 수뇌부와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국과는 형식적인 경합만 펼친 후 자연스럽게 수주를 따올 심산이었던 독일. 그런데 뜻밖에도 병합에 끌어들인 한국의 K2 전차가 각종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압도해버렸고, 그 사실이 이곳저곳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 독일과 노르웨이 수뇌부는 매우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테스트에서 성능을 증명한 전차를 사오지 않을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꺼낸 카드가 바로 스마트 155였습니다. 155mm 주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155를 패키지로 제공해서 전차를 사면 덤으로 자주포 전력의 강화도 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155가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 노르웨이는 이대로 독일을 이기게 해주면 당초의 목적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뿐인 수주전을 열어 한국의 K2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독일 측으로부터 더 나은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르웨이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계획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마트 155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대전차탄을 한국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산은 성능이 더 좋기까지 했습니다. 허포에 미친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무기는 순진한 노르웨이의 상상 따위는 한참 초월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 155의 역할을 위해 만든 무기의 명칭은 크스탐입니다. 코리아 스마트 탑어택 뮤니션의 약자로 스마트탄의 대표주자 M982 엑스칼리버를 모델로 한 크스탐 1과 스마트 155를 모델로 한 크스탐 2가 있습니다. 크스탐 1의 경우 GPS를 이용한 종발 유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발사 후에도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향해 경로를 꺾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활강 유도, 정밀 유도, 전차의 상부 공격, 심지어는 정찰까지 수행할 수 있죠. 이 크스탐 1은 155mm 규격으로 즉 K9 자주포로 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상천외한 것은 크스탐 2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155가 수행하는 역할은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크스탐 2는 120mm 규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K2 흑표 전차로 쏘는 것을 전제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차의 주포는 자주포의 주포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자주포는 한자리에 박멸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포격을 위한 복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전차는 10km 이내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를 수행하므로 목표물을 직접 노려 직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주포를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자주포처럼 거의 수직까지 고각으로 올릴 수는 없고 보통은 그럴 필요도 거의 없죠. 그런데 K2 흑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차형 120mm 주포로 스마트 155의 역할을 하는 포탄을 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155와 크스타미의 작동 방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주포를 통해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로 쏘아 올리면 최대 고도에 도달하기 전에 탄두가 분리되어 내부의 자탄이 빠져나옵니다. 이 자탄은 소형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낙하하는데 그동안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상의 목표물을 탐색하죠. 그리고 바닥에 닿기 전에 목표물을 포착하면 해당 방향을 정확히 조준해 장갑이 얇은 뚜껑에다 성형 작약탄을 꽂아 넣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고각 사격으로 큰 포물선을 그려서 낙하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합니다. 스마트 155와 같이 자주포로 쏜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각 사격에 한계가 있는 전차, 주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K2 흑표만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반능동형암 내장식 유기압 서스펜션 ISU 덕분이죠. K2의 세계 최초로 도입된 ISU는 노면의 상황에 따라 센서가 보기를 각각의 서스펜션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험지주파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전차의 자세 제어에도 응용할 수 있죠. K1 맹호 시절부터 한국 전차는 ISU를 이용해 전차 앞부분을 기울여 내리는 소위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K2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 한쪽 무릎만 끓는다든지 아예 차체 전체를 내려 엎드려 버릴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포의 내림각을 확보해 낮은 지형의 적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죠. K2는 이 무릎 꿇기를 반대로 사용해 전차의 앞부분만을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요. 주포 올림각을 최대로 높이고 전차의 앞부분까지 들어올리면 크스타미의 최적의 탄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45도 이상의 각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주포로나 운용할 수 있는 지능탄을 전차로도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K2로 발사한 크스타미는 자탄 분리 후에도 공중에서 5, 10초 동안 관성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낙하하는데요. 이를 통해 범위 내타겟 포착까지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사정거리의 증가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155의 경우 자탄 낙하 방식을 통한 높은 명중률은 얻을 수 있지만 여타 포탄에 비해 사정거리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크스탐은 높은 명중률 및 저지력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사정거리 증가 효과까지 보장합니다. K2 흑표의 주포는 다른 대부분의 MBT와 마찬가지로 최대 3km의 사정거리를 지니지만 크스타미는 이를 거의 3배나 늘려 무려 8km의 사정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전차전에서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크스탐 1을 실은 K2 전차가 있다면 전차끼리의 전투에서도 서로의 사정거리 안으로 파고들어 위험천만한 포격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 전차 8km 밖에서 크스탐 1을 고각으로 날렸어 상대가 이쪽을 식별하기도 전에 뚜껑을 먼저 따버리면 그만이죠. 마치 자주포의 원거리 화력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크스탐을 노르웨이에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K를 운용하는 부대에는 크스탐이 보급되어 있고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크스탐의 존재가 노르웨이에 알려진 것은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디펜스 24와 내셔널 인터레스트 폴란드 어판 등 군사 매체에서는 지난 23일 폴란드에 수출된 K2PL이 훗날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K2는 첨단 항가장치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탄약이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가 되었다며 조만간 폴란드에도 들어가게 될 크스탐탄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훔쳐본 노르웨이는 입장이 또 곤란해졌습니다. 독일의 스마트 155 패키지를 빌미로 한국을 탈락시킬 수 있었는데 한국에선 일선 부대에서도 쓰는 크스타미를 그냥 얹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순정 원본인 내수용 K2로도 운용할 수 있는 만큼 별다른 통합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K9으로 운용할 수 있는 크스타밀까지 패키지로 교섭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놓치기가 아까워졌습니다. 이종의 크스탐을 대체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나 스마트 155는 지능탄이라서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나마 스마트 155는 독일이 패키지로 제공하면 값싸게 들여올 수 있지만 엑스칼리버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 하죠. 이 상황에서 한국이 크스탐 시리즈를 패키지로 팔아주면 딴 생각을 하고 있던 노르웨이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나름 진행탄이라는 필살기까지 동원해서 노르웨이를 도와줬지만 또 한국에게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이 됐죠. 결국 얼마 전 노르웨이는 MBT 사업의 수주자 선정을 2월이나 3월까지 황급하게 미뤘는데요. 솔직히 한국이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K2를 몇 대 샀다는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가당치 않은 장기를 위해 한국을 이용한 노르웨이가 허둥대는 모습은 구경할 만하여 과연 노르웨이는 다급하게 밤 몇 달의 시간 동안 적당한 핑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그냥 K2를 구매해가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MBT 사업의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지 기대됩니다.